자, 과학이란 무엇인가? 자연을 바라보는 눈. 우리 주변의 자연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이 과학입니다. 자연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자, 하늘에서 물고기 배가 내린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기사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물고기가, 개구리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개개인들의 의견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종말이다. 이거는 사람이 미리 뿌려놓은 거다. 물고기가 떨어질 이유가 없다. 토네이도나 용오름 현상 때문에 물이 빨려 올라가면서 그 물속에 들어있는 고기들이 빨려 올라가서 중력에서 다시 떨어지는 것이다. 새떼가 날아다가 입으로 고기를 떨어뜨린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들을 검증하고 확인해서 골라내는 것이 과학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네 가지 의견들 중에서 책에 있는 겁니다. 저게 제일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근거를 찾아내고 그 합리성을 정확하게 부여하는 것들이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은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사이언스. 스키엔티아. 라틴어의 읽는 방법이 좀 다르네요. 그죠? SCIEM. 요거 보면은 라틴어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체계화된 보편적 지식이란 뜻입니다. 체계화된 보편적 지식. 뇌피셜이 아니라 증거를 갖고 있는, 그리고 누구나 다 그 말이 맞네 라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과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지적 호기심으로 자연의 배의를 걷고 자연의 참모습을 보는 것, 자연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것, 알아보는 것, 그게 과학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이 과학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인문사회학, 문과 쪽 내용도 과학이라고 불리웁니다. 자, 자연을 바라보는 눈 어떤 건지 이 노벨상 뒷면입니다. 여기 베일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은 자연의 여신이고 뒤집고 있는 이 사람은 과학의 여신입니다. 즉 과학의 여신이 감춰진 자연의 본 모습을 보려고 베일을 걷는 것, 이게 과학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과학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언제부터? 요거는 과학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과학을 바라보는 실용적 관점. 과학을 인간 생활에 이익이 되게끔 이용하는 것들은 전부 다 과학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주변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행동체계. 따라서 과학과 기술의 역사를 같이 보며 기원전 3000년, 즉 뭔가 지식이 좀 쌓이고 난 다음부터 과학이 있었을 것이다. 과학이라는 것들이 생활에 응용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빗물에 많은 것들이 떠내려가더라. 그러면은 비가 많이 올 때는 경험에 쌓인 지식으로 물가에 있는 것보다 높은 곳으로 옮기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비가 올 때 높은 곳으로 이동을 했다. 이런 것들이 과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경험적으로 오는 지식을 생활에 이용하는 것, 그게 과학이다라는 관점이 과학을 실용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그런 지식에 왜를 붙여서 이유를 다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자연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체계, 합리적인 지식체계.
자연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더 나가서 왜 자연이 그런 현상을 보일까에 대한 답을 쌓아놓은 게 지식이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는 과학의 시작은 기원전 6세기, 자 500년대입니다. 마이너스 500년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과학이라는 것들이 정립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과학을 바라보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점은 뭐냐? 과학이 다른 학문과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냥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행동하고 적응하고 하는 것들이 다 과학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가 원신들부터 과학이라는 것들을 생활 속에서 끼고 살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 자체가 과학이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과학에서만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이나 방법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데서는 배울 수 없고 과학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 또는 과학을 배울 때 다른 과목과는 다르다. 아, 이거 좀 특이하다. 라고 느껴지는 것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요 두 질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선입견, 과학은 어려워, 과학은 특별해, 뭐 이런 선입견하고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 과학의 특징. 과학은 자연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과학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검증 가능한 지식이다. 참이라고 증명된 지식은 다시 똑같이 수행했을 때 결과가 같이 나와야 된다. 검증이 돼야 된다. 검증이 되지 않으면 참인 명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과학활동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다른 학문과 구분되는 과학의 특징이 있다. 과학의 특징. 그것이 무엇이냐?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탐구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헷갈리는 말이죠. 과학 활동하는데 과학적 사고는 뭐고 과학적 탐구 방법은 뭐냐? 자, 여기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탐구 방법이 어떤 건지 그걸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부터 철학이 나옵니다. 철학이 꼴 과학입니다. 수학, 물리, 화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철학과 대학원을 진학하겠다 그러면 철학과에서는 받아줍니다. 철학과 과학은 같은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 여러분 알지요?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작은 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네. 결론,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언젠가는 죽는다. 이게 바로 연역법입니다. 연역법. 나중에 데카르트가 좀 더 집대성하는데, 연역 추론은 이미 알고 있는 판단, 모든 사람은 죽더라. 여지껏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없다. 라는 판단을 근거로 새로운 판단. 그런데 소크라테스 사람이네. 따라서 언젠가는 소크라테스도 죽겠네. 요 추론이, 자, 이미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판단,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요 판단, 대전제와 소전제를 근거로 해서 소크라테스도 언젠가는 죽겠다. 새로운 판단을 유도한 추론. 요게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인데 이게 연역법입니다. 연역법. 자, 그러면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거 한번 봅시다. 과일은 다 맛있다. 이미 알고 있는 보편적인 원리. 과일은 다 맛있더라. 해서 개별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게 추론. 귤도 과일인데 그럼 개별적인 사실 뭐? 귤도 과일이니까 맛있겠네. 보편적인 원리. 과일은 다 맛있다. 귤도 과일이네? 그럼 당연히 귤도 맛있겠네. 이것이 연역법적 추론입니다. 대전제, 과일은 맛있다, 귤은 과일이다. 그 다음에 개별적인 사실, 귤도 맛있겠네. 자, 이게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연역적 추론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대전제가 잘못되면 결론도 잘못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전제가 뭡니까? 과일은 맛있다가 대전제입니다. 근데 과연 모든 과일이 다 맛있을까요? 맛없는 과일은 없을까? 맛없는 과일이 있다 그러면은 과일은 다 맛있다라는 것은 틀린 명제가 되고, 그러면 귤도 과일이니까 맛있겠네, 이것도 틀린 명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물론 귤은 맛있습니다만은 모든 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전제는 항상 참인 명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연역적 추론의 문제점입니다. 틀린 명제 가지고 추론을 해내면은 결론도 틀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수학자는 배웠습니다.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를 합쳐서 만든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대전제가 참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연역법의 약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에 반대되는 거 한번 봅시다. 베이컨. 베이컨은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에서 개미 같은 사람, 거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이건 뭐냐? 재료를 모으기만 합니다. 개미는 열심히 모읍니다. 거미는 다른 관심 없고 지 몸속에서 지 생각만, 지 거미줄만 계속 끄집어냅니다. 꿀벌은 꽃에서 꿀하고 꽃가루하고 재료를 다 모아갖고 그걸 다시 다 섞어서 뭐 이왕벌리 먹는 것도 만들고 경단도 만들고 꿀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벌과 같은 것들이 지식을 끄집어내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개미 같은 사람들은 관찰과 실험 결과만 수집하는 경험주의자. 자기 경험만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저거는 저렇더라, 그것까지만 한 사람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 경험 결과만 주장하는 사람들. 거미 같은 사람들은 몰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답이야 라고 자기 생각만 끄집어내는 사람. 자기 생각만 끄집어내는 사람. 꿀벌 같은 사람들은 여러 경험들, 모아온 지식들, 결과들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통해서 여기서 공통점을 끄집어내는, 즉 모은 재료를 지성으로 변화시켜서 자연 속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내용들을, 참된 지식을 끄집어내는 사람들, 참된 철학자, 참된 과학자, 이렇게 나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식, 과학을 끄집어내는 방법이라는 것이 베이컨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베이컨은 4대 우상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종족의 우상. 철학할 때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 종족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을, 자연을 보는 오류와 편견을 종족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얘가 나와 있죠. 꽃이 나를 보고 방긋 웃는다. 꽃이 팽아배여서 닫혔다 열렸다 곰몽오리가 오므라들었다가 폈다가 하는데 그 핀 것을 보고 나를 보고 방긋 웃는다. 꽃은 안 웃습니다. 그죠? 꾀꼬리가 봄을 찬미하여 노래를 부른다. 그냥 지저귀는 것을 노래 부른다. 그건 노래가 아닌데 이렇게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으로만 보는 이게 종족의 우상입니다. 동굴의 우상은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세상을 판단하려는 개인적 오류와 편견. 어쩌다가 일어난 내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재단하려는 우물한 개구리, 맹신적 사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동굴의 우상입니다. 국어에서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지요. 모든 게 적용 안 되는데 일부 한두 개 적용된 예를 가지고 전체에 다 적용하는 것. 즉 자기의 경험, 알량한 자기의 경험만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오류. 이걸
동굴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자, 시장의 우상은 집단주의의 폐해입니다. 지가 직접 관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하면 그 말이 맞는 같다 라고 얘기하는 오류와 편견을 시장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평화를 위한 전쟁, 세계 공영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평화를 위하면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놈들은 꼭 이렇게 명분을 답니다. 세계 공영권,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동아 경영권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중국, 그 다음에 말레이, 필리핀, 아시아권을 식민지를 만들었을 때 대동아 공영권 해갖고 잘 사는 나라가, 똑똑한 나라가, 기술이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이끌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 적의 침략을, 식민지 침략을 정당화했습니다. 그걸 맞다고 쎄쎄쎄하는 이 친일 반역자 같은 놈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베이컨의 시장의 우상에 빠졌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져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럴싸하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따라가는, 이게 시장, 군중의 우상입니다. 극장의 우상은 뭐냐 그러면 나는 관람자고 배우는 위에 있습니다. 즉 자기 생각은 상관없이 권위와 전통을 비판 없이 그대로 무슨 박사가 얘기하니까 받아들여야 돼. 우리 쌤이 그랬으니까 그 말이 맞을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서 생기는 오류를 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제일 많은 게 이겁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광고에서도 이걸 많이 이용합니다. 이쁘고 잘생긴 광고 모델들이 선전하면은 마치 내 피부도 내 건강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우다다다닥 팔리는, 그게 바로 극장의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40대 초반 정도까지는 이 극장의 우상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할 때 수능 과목만 공부하지 나머지 과목 공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과 학생들은 이과 쪽에 학위나 이런 거 가진 권위자가 교수나 뭐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맞다고 그랬잖아. 그거 맞을 거야. 이과들은 문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뭐 맞을 거야. 이렇게 왜 그런지 판단할 수 있는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극장의 우상에 빠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돌아가면서 봐도 그렇습니다. 일부 유튜버들 퉁퉁퉁 하는 거 보고 남의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극장의 우상입니다. 자, 그래서 지식을 탐구할 때 베이컨은 이렇게 극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그 다음에 동굴의 우상, 종교의 우상을 벗어나서 지식을 탐구해야 된다. 철저하게 관찰된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참인 사실로부터 지식을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귀납법입니다. 귀납법. 자, 베이컨의 귀납처럼 한번 봅시다. 관찰 사실, 전부 다 참인 사실입니다. 참인하고 증명된 사실, 관찰 사실 1, 2, 3, 4, 두두두두두두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들로부터 얻어낸 결론, 이것이 지식이다 라는 것들이 베이컨의 귀납법입니다. 베이컨의 귀납법. 관찰 사실 1, 2, 3, 4 요거로부터 공통적으로 끄집어낸 귀납법. 데이터로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과거의 모습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게 베이컨의 생각입니다. 3단 논법에 의해서 연역 추론은 부적합하고 항상 참인 사실로부터, 참인 진실로부터 끄집어낸 것이 가장 적합하고 유일한 것이다 라고 지식을 끄집어내는 방법을 달리한 것이 베이컨의 귀납법입니다. 참인 명제로부터 끄집어낸 공통적인 명제, 이게 귀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아까 과일을. 아까는 과일이 다 맛있다라는 대전제, 귤도 과일이네? 그럼 귤도 맛있겠네. 이렇게 갔죠. 그죠?
근데 귀납법은 사과 맛있네, 배 맛있네, 이거 둘 다 과일이네? 그럼 과일은 맛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대전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까는 대전제, 과일은 맛있다. 라는 걸 놓고, 귤도 과일이네? 그럼 귤은 맛있다.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으로 내려왔는데, 귀납법은, 사과 맛있네, 딸기도 맛있네, 바나나도 맛있네, 파인애플도 맛있네, 이것들이 전부 다 과일이네? 그럼 과일은 다 맛있겠네.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참민 지식으로부터 대전제가 만들어지는. 이게 바로 귀납법입니다.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보편적인 명제, 대전제를 얻어내는 추론을 우리는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모든 대상을 다 검증할 수 없으므로 비확정성을 띈다. 모두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안 해본 게 있으니까. 따라서 반례가 나오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과일은 다 맛있겠구나라는 대전제는 틀린 명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반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참인 사실로부터 끄집어낸 명제이기 때문에 그 명제는, 그 대전제는 항상 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서 요즘은 지식을 찾아냅니다. 자, 봅시다. 관찰을 합니다. 계속 과일 얘기를 할게요. 딸기 맛있네, 사과 맛있네, 바나나 맛있네, 배 맛있네, 감도 맛있네, 다 맛있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일이네. 그러면 과일은 맛있다라는 이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이 뭡니까? 귀납법이지요. 그러면 모든 과일이 맛있다. 과일은 맛있다라는 대전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새로운 과일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 나무의 과일이니까 대전제 과일은 맛있다라는 것 갖다 붙이고 이것도 과일이다. 그럼 이것도 맛있다. 라는 것들이 새로 찾아낸 지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연역법적으로는 새로 찾아낸 이름 모를 그 과일도 맛있을 것이다. 정글의 법칙 보면은 과일 찾아갖고 따먹을 때 난리를 칩니다. 그죠? 먼저 입에 갖고 보는 이유가 바로 요걸 이용한 거지요. 과일은 다 맛있더라. 저것도 내가 무슨 과일인지 모르지만 과일이네. 맛있을 거야. 먹어보자. 먹었다가 뱉어내고 쌩 난리를 칩니다. 반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만들어졌던 그 연역법적 그거는 틀린 게 되는 거죠. 귀납법을 만들었던 과일은 다 맛있다라는 거.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귀납법적으로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을 보강하기 위해서 연역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가설을 세워서 테스트를 하고 요것들이 계속 뺑뺑 돌면서 이론을 수정, 보완하면서 참인명제로 판정된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입니다. 현재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휴얼의 가설과 연역법 봅시다. 관찰 연구. 자, 여기서 이제 가설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과일은 다 맛있다. 그럼 실험을 해봅니다. 이 과일도 먹어보고 저 과일도 먹어보고 다 맛있네. 예스. 그럼 가설이 입증됐지요? 과일은 다 맛있다라는 법칙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맛없는 과일이 있어. 그러면 no. 과일은 다 맛있지는 않다. 그러면 어떤 나무 어디에서 난 것들은 맛있고 안 그러면 잘 익은 거는 맛있고 설인 거 맛없다. 이런 새로운 가설 수정에 들어가겠지요. 수정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명제 잘 익은 과일은 맛있다. 뭐 이렇게 가설이 수정돼 갖고 또 테스트해보고 입증이 되면은 법칙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는 귀납법이 될 것이고 여기는 연역법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귀납법과 연역법을 다 합쳐서 요즘은 과학적 지식을 만든다, 찾아낸다. 만든다는 게 아니라 찾아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제멜바이스의 산용열 연구 한번 봅시다. 이게 교과서 몇 페이지냐?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산용열 연구. 자, 요거를 보면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이 두 개가 있는데 1병원이 있고 2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에서만
산모들의 사망률이 유달실이 높은 거예요. 유달실이. 그래서 제멜바이스가 이제 가설을 세웁니다. 기본은 뭡니까? 이 병원에서 산모의 사망률이 높네? 왜 높을까? 공기 중에 나쁜 기운 때문에 그럴까? 기어타. 가설을 세우고 이 산부인과 및 주변 지역에도 산후열이 창궐할 것이다. 이 산부인과만 아니라 그 옆에 동네에서도. 근데 이 산부인과만 그렇고 다른 지역은 양호하더라. 가설 틀렸다. 그럼 먹는 것 차이 때문에 산모들이 죽나? 근데 1 산부인과하고 2 산부인과하고 먹는 것이 똑같더라. 그러니까 먹는 게 상관없다. 애를 받을 때 분만 자세, 산모가 누워있는 자세에 따라 다를까? 그래서 자세들도 똑같이 해봤다. 아니더라. 계속 이게 뭡니까? 가설 세우고 연역법 등으로 검소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체에서 나온 사람이 죽은 시체에서 나온 물질들이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럼 진찰이나 수술이나 하기 전에 소독하면 떨어질 것이다. 해보니까 산열 반응이 감소하더라. 가설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제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소독을 해야 된다. 알코올로. 그래서 제멜바이스의 이 연구, 이 가설, 이 지식 탐구 이후에 의사들이 다른 환자를 볼 때 알코올로 손을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자, 요것들이 바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연역법과 기납법을 다 합쳐서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친구들하고. 오리교시 수업 시간에 왜 자꾸 졸릴까? 그럼 가설을 만들고 실험을 해보고 그 실험이 참인지 아닌지 계속 검증을 해보다 보면은 오리교시 수업 시간에 졸음이 오는 확실한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 가설은 과학자들의 천재적인 통찰이나 사고의 도약이다. 아주 샤프한 과학자가 이거 그럴 거야 하고 툭 끄집어내는 거다. 퍼스나 헨스는 아니다. 제3의 논리적인 추론 과정, 귀납하여 추리한다. 데이터들을 보고 요러니까 저럴 것이야 라는 추리 과정이 가설이다. 그래서 가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설입니다. 아마도 그럴 거야 하고 증거를 찾는 거. 보고 가설을 세우는 거. 그래서 귀추는 최선의 설명으로서의 추론. 아마도 그럴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보니까 그거는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과거의 결과, 법칙, 규칙, 사례 이런 것들을 통통 다 털어서 이런 거 다 훑어서 보니까 아마 이럴 것이야 라고 통합 추리하는 과정을 우리는 귀추라고 합니다. 귀추. 요거 우리 생활 속에 억수로 많이 씁니다. 친구가 왜 그랬을까? 쌤이 왜 그랬을까? 학교에서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귀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과학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귀추의 형식부터 한번 봅시다. 이게 조금 좀 그렇던데 그냥 읽어만 보기에는 자, 어떤 놀라운 사실 C가 관찰된다. 그런데 만약 A가 참이라면 C는 당연한 것이 된다. 따라서 A가 참이라고 여길 만한 이유가 된다. 말이 좀 지랄 같습니다. 그죠? 저 예시를 보고 갑시다. 한 사람이 책상 위에 있는 한 움큼의 콩이 모두 흰색이라는 걸 관찰했다. 접시에 콩이 있는데 전부 다 흰색이네? 근데 지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죠? 사실. 참인 명제입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자료에는 오직 흰색 콩만 들어있던 사실이 놀랐습니다. 이건 참입니다. 그지요? 근데 접시에 흰색 콩만 있어.
아하, 그럼 이 접시에 있는 콩은 이 자루에서 꺼낸 것이구나. 이 자루에서 꺼낸 것이다 라는 것이 참인 것이다 라는 것이 귀추입니다. 이 방 안에 다른 콩은 없는데 콩은 요 자루 안에만 있는데 이 자루 안에 흰 콩만 있다. 근데 접시에 흰 콩만 담겨 있다. 아, 그러면은 이 흰 콩은 자루에서 꺼낸 것일 것이다. 아, 이 콩은 자루 안에 있던 것이구나. 자, 그 접시에 있던 책상에 있던 콩이 자루에서 꺼낸 것이다 라는 것은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참인 명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귀추입니다. 우리 흔히들 추리 하는 것들이 바로 귀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범인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운이 좋았고 확률의 근거에 생각했을 뿐입니다. 충전기 연결부 여기에 아주 작은 미세한 상처들이 있더군요. 매일 밤 충전기를 꽂을 때 손이 떨렸던 것이지요. 손이 떨렸던 것이지요. 이게 참이 되려는 이유는 나는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의 핸드폰에서는 이런 상처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건 객관적인 대전제입니다. 그지요? 연역법을 사용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핸드폰에는 주로 이런 상처가 있지요. 이건 귀납법입니다. 그지요? 알코올 중독자들의 핸드폰에서 전부 다 그런 거 하더라. 자, 이것들로부터 상처가 있네? 그러면은 이 핸드폰의 주인 범인은 알코올 중독자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귀추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런 추리,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는 생활 속에서 과학적 사고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자가 될 자질이 충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연역법, 귀납법, 귀추법을 비교해 볼게요. 귀추의 응용, 과학수사 한번 봅시다. 연역법으로 봅니다. 규칙, 대전제입니다. 사람이 여름에 죽으면 2일 이후에 사후 경직 상태가 된다. 사례가 있습니다. A는 여름에 죽은 후 2일이 지났다. 그럼 대전제, 소전제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결과는 A의 몸은 사후 경직 상태 뻣뻣해져 있을 것이다. 그지요? 요거 두 개 합치면은 요거는 안 봐도 참이겠지요. 요게 연역법입니다. 자, 귀납법을 봅시다. A는 여름에 죽은 지 2일 이상 지났다. 사례다. 개별적인 사례입니다. 그지요? 결과 A의 몸은 사후 경직 상태가 되었다. 개별적인 결과에서 규칙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사람이 여름에 죽으면 2일 이후에 사후 경직 상태가 된다라는 아까 연역법을 사용한 규칙, 대전제, 참인 명제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개개의 사례에서 참인 명제를 끄집어냈다. 참인 명제, 대전제에서 소전제 해서 가몸은 그 사체는 사후 경직 상태일 것이다. 개별적인 사례의 참인 명제를 끄집어내는 거. 자, 귀추법 봅시다. 이 연역법과 귀납법을 위해서 추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여름에 죽으면 2일 이후에는 경직 상태가 된다라는 대전제 규칙이 있습니다. A의 몸은 사후 경직 상태가 되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과 결과에서 우리는 뭐를 추론할 수 있습니까? A는 여름인데 죽은 지, 몸이 굳었으니까 죽은 지 2일 이상 지났을 것이다. 이 사실이 참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연역법과 귀납법을 이용해서 귀납해서 추리한다. 객관적인 사실과 연역법을 얻어낸 귀납법을 통해서는 규칙과 객관적인 사실, 팩트를 이용해서 사례를 추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귀추법입니다. 추리입니다. 추리.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유명한 케플러의 귀추를 한번 봅시다. 옛날 천문학자들은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운동. 추를 실에 매달아 갖고 돌리면은 그 추는 중심을 향해서 원심력 작용해서 원운동을 합니다. 그지요?
자, 근데 티코 브라헤라는 천문학자가 화성에 대해서 관찰을 엄청나게 해서 관측 자료들을 막 실증적으로 해냈습니다. 근데 그 실증 자료를 보니까 원궤도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 대전제로서 행성들은 원운동을 한다. 근데 귀납적으로 찾아낸 티코 브라헤의 화성의 공전하면서 보여준 데이터는 원궤도가 아니다.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케플러는 만약에 화성의 공전궤도가 타원이라면 if가 들어갔습니다. 원궤도로 설명할 수 없는 관측 자료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케플러가 찾아낸 게 뭡니까? 면적 속도지요. 면적 속도. 행성이 움직일 때 이동한 면적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는 이동 속도가 느리고 태양에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 그래서 항성을 중심으로 행성이 돌 때 그 도는 속도가 행성과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진다. 반비례한다라는 거. 그거 타원궤도. 그거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궤도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타원궤도로 설명이 되더라. 누구의 실측 자료를, 티코 브라헤의 실측 자료를 타원궤도로 설명이 되더라. 그러니까 화성의 공전궤도는 타원일 것이다. 귀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추의 결과로 면적 속도도 나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역법과 기납법을 잘 섞어서 새로운 것을 추론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귀추라고 합니다. 자, 과학은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최선의 설명으로서의 추론, 이것을 과학이라고 한다.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최선의 설명으로서의 추론. 왜 최선일까요? 반례가 나오면 또 바뀌겠지요. 네, 그래서 최선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을 안다는 알문, 증거, 관찰과 실험을 바탕으로 한 추론, 증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 이것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런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라는 추론, 귀추, 이런 것들이 바로 지식이 되고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번에는 귀납법의 한계와 호법의 반증주의, 그리고 그 한계 등등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